네, MBN 뉴스 특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후 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 특보로 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얘기 좀 나눠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차재원 부산카톨릭대 특임교수, 그리고 강영호 MBN 정치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이제 회담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의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모두 발언이 진행이 됐는데,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마 이제 대통령은 경청하겠다는 얘기를 계속했으니까 먼저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꼭 풀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비공개 회담에서 많은 얘기를 쏟아내겠습니다만은 지지자들이 바라보는 이재명 대표에게 기대하고 있는 메시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조금 더 선명하고 강경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을 법한 부분들 아마 모두 발언에서 쏟아냈을 가능성이 꽤 크다고 봅니다.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준비한 원고를 쭉 읽는 형식으로 모두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예. 화면으로 보기에도 A4 용지가 한 4장 정도는 돼 보여요. 서너 장, 4장 정도는 돼 보이니까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불편한 내용들은 예. 실제 비공개 회담에 들어가서 격의 없이 소통하게 될 때는 아마 하기 어려운 얘기들도 모두 발언을 통해서 국민께 알려야 되겠다 싶은 예. 점들을 아마 강조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준비해온 원고를 계속해서 이제 읽고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은 간간히 글쎄요, 이게 웃는 표정 같기도 하고 좀 약간 경청하면서 약간 입가에 이제 미소를 띠는 모습도 있었고, 이재명 대표가 원고를 보면서도 중간중간 대통령의 얼굴, 눈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화면에 좀 잡혔습니다. 회담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23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 출범 23개월 만에 첫 회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자리가 소중하다는 아마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준비했던 발언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번 그 회담이 임하면서 총선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한 만큼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니까 오늘 그 회담에서의 전체적인 아마 개괄적 의제를 아마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정리해서 하나 따박따박 앉아 이야기를 하는 셈인데요. 아마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차피 회담의 형식이기 때문에 뭐 그냥 그 A4 용료만 보고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눈도 맞추면서 아마 이런 뭐 여러 가지 본인이 던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하두에 대해서 대통령 반응도 한 번씩 챙겨보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뭐 저는 뭐 조심스럽지만 뭐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뭐 지금 생각도 듭니다. 예,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대통령이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까지 지금 화면에서 봤어요. 이제 웃음을 띠면서 이재명 대표를 환영합니다. 이제 이런 말도 좀 했고요. 또 윤 대통령의 약간 이제 사람을 맞이하는 약간 버릇 같은 것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악수하면서 다른 손으로 이제 상대방의 이렇게 손이라든지 약간 이제 이런 쪽을 좀 툭툭 치면서 친근감을 표시하는 약간 이제 그런 스타일이신데, 그런 모습을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였어요. 회담 분위기, 시작 분위기만 이렇게 화면으로 봐서는 좀 기대할 만하다. 오랜만에 이루어진 여야 영수회담이 어떤 협치의 물꼬를 트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 더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강영호 기자, 지금 영수회담이라고 하는데 원래 대통령과 이제 야당 대표가 만나는 건데, 사실 이게 이제 과거 제왕적 총재 시절에 여당 대표이자 대통령이, 그러니까 여당 총재이자 대통령이 있던 시절에나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썼고, 사실은 이제 영수회담은 지금 시기에는 맞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많았지만, 뭐 일단 뭐 이재명 대표도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제 저희도 자막에 영수회담 나가는데 굉장히 오랜만이죠. 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이렇게 만나서 회담하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이죠. 네, 가장 최근에 열린 영수회담이라고 한다면 지난 2018년 4월에 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만나던 영수회담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을 2주가량 앞두고 열린 영수회담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이 대북 정책 등에 있어서 양측이 이견만 확인한 채 뭐 구체적인 합의문 없이 끝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영수회담이 열리지 않았고,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3차례 정도 열렸었고요. 이 근래에 가장 좀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영수회담이라고 한다면
이 김대중 정부 당시에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와 영수회담을 7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그게 벌써 20년 전이군요. 그러니까. 그쵸? 네, 예. 그렇습니다. 당시 뭐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뭐 이 그 의학 분업 사태로 상당히 전국적으로 좀 논란이 많은 상태였는데 당시에 7차례 영수 회담을 통해서 해법을 구체적으로 내놓은 바 있었고요. 뭐 그 이전에도 뭐 김영삼 정부나 노태우 정부, 뭐 멀리는 박정희 정부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는 있지만 사실 뭐 실질적으로 좀 성과를 낸 영수회담이라 한다면 방금 예. 말씀드린 김대중 정부 당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지 참 우리 정치, 한국 정치가 너무나 양극화되다 보니까 여당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야당을 대표하는 야당 대표 간의 회담 자체도 굉장히 이제 드물고 회담 결과가 또 좋았던 적도 없어요. 그렇죠? 이제 강영호 기자 말 들어보면은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여야 영수회담은 뭐 여당은 빠졌습니다만은 여당 대표는 뭐 지금 공석이기도 하지만 빠져 있습니다만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담이 좀 잘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의 표정은 약간 조금 이제 무거워 보였어요. 뭐 그렇다고 이제 그것이 회담 분위기가 안 좋다 이렇게 볼 건 아니지만 배석자들이 각각 이제 3명씩 있는데 네. 관건은 회담이 좀 잘 분위기가 좋다면 배석자 없이 대통령과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단둘이 우리 둘이 네. 한번 잠깐 얘기나 좀 합시다. 이러면서 총리 인준 문제라든지 또 그렇죠. 그다음에 뭐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예민한 문제는 두 분이 그냥 대화를 솔직하게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배석자를 3분이나 두는 그것은요 예.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아마 윤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두 분 다 상당히 관계가 좀 서먹한 사이잖아요. 뭔가 그렇기 서로 때문에 엄청 싸웠던 분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사실 뭐 상당히 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 대선에서 보았을 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 후보 간에 최악의 상황까지 뭐 갈 뻔하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되었고 그 이후에 집권하고 난 뒤에도 윤 대통령께서 제1야당 대표를 상당히 제1야당 대표보다는 예. 상당히 사브 리스크에 얽혀 있는 일종의 피의자로 인식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두 분이 바로 지금 직접 대면해서 1대1로 대화하기가 상당히 분위기 자체가 예. 좀 어색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배석자를 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배석자들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당히 두 분의 그러니까 이야기가 좀 더 이렇게 좀 소통이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예. 그러니까 배석자들이 물러나는 그러한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회담의 주도권은 대통령께서 쥐고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께서 필요하다고 하면 아마 적절한 시점에 우리 이 대표하고 우리 단둘이 이런 문제는 직접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이런 식으로 아마 그러니까 적석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 독대 형식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예. 향후 지금 이 회담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독대 여부가 오늘 상당히 이 회담의 예.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는 이렇게 산책로 같은 게 없나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정상회담이나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예전에 청와대 있을 때는 네. 산책로를 좀 걸으면서 두 분이 독대 형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대통령실 주변에도 좀 있나요? 그런 게? 용산 대통령실 자체가 국방부 청사 건물을 쓰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저 2층에서 밖으로 나와서 움직이기까지의 동선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과정들을 거치려면 보안상의 문제 경호 때문에 문제도 또 있고. 상당한 부분들을 정리 조정해야 될 텐데 예. 용산 대통령실의 모든 직원들부터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아마 그럴 가능성은 매우 그럼 낮다. 이제 두 분이 산책하면서 독대할 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고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독대를 한다면 대통령실 안에서 별도로 이제 그렇게 공간을 마련해서 하겠군요. 예, 아니면은 첫 번째 만남으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만약 성과가 좀 좋고 조금 더 친근하게 몇 번의 만남을 이어가겠다고 한다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식사 정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 오늘 밥을 안 먹었잖아요. 대통령이 보통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관저로 초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아직까지 한 번도 이 야당의 인사가 관저로 초대됐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다음번 회담에서 이재명 대표를 관저로 초대해서 식사로 같이 이렇게 거닐면서 얘기할 수 있는 과정들을 또 거칠 수 있겠죠. 오늘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과연 독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라고 보는데 지지자들을 생각한다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 부담일 겁니다. 독대하는 게요. 예, 왜냐하면 둘만이 있는 과정 속에서 밀실 야합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강성 지지층들은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불편해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만나는 과정에서 밀실로 뭔가 모여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관련된 문제,
또 윤석열 대통령이 부담스러워하는 문제를 서로 문제, 적정히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 풀어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공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모두 발언에서 쏟아낸 내용들을 다 쏟아내고 조금 형식적인 내용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의 회담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이 어떤 방식의 여론을 만들어가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다음번의 만남 그리고 둘 간의 독대 여부들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뒤따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두 분의 만남을 각각의 지지층들은 뭐 불편해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각각의 지지층을 보고 정치하지 말고 이제 가운데에 있는 중도, 중립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분들 많은 국민을 보고 두 분이 빨리 만나라 이런 여론이 더 많기 때문에 뭐 양쪽 극단적인 양쪽에 있는 지지층에서 이렇게 좀 불편하게 보시더라도 뭐 국민을 보고 두 분이 좀 좋은 협치의 결과물을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가 2시에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41분, 40분이 지나갔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이제 회담 시간은 공식적으로 한 20여 분 정도 또 채 남지 않았는데 회담이 좀 더 길어질지 아니면 정말 1시간 안에 모든 것들이 끝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반에 이재명 대표가 원고지 한 서너 장, 4대 정도로 보이는 원고를 갖고 와서 모두 발언을 했는데 한 20여 분 정도 소요됐다고 합니다. 모두 발언 20여 분 정도 소요하고 나머지 40분을 아마 대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턱없이 짧은 시간이에요, 1시간은. 그러니까 조금 더 회담이 길어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에 등장하는 모습 조금 저희들이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보겠습니다. 오늘 영수회담 가시는데 좀 어떤 말씀 나누실까요? 네,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오늘 영수회담이 만들어졌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그것과 무관하게 뭔가 새로운 정치에 희망을 좀 보여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대다수 국민의 여론입니다. 자, 그러려면 양쪽 모두 민감한 주제는 가급적 조금 자제를 하고 뭔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부분에 좀 집중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앞서 뭐 얘기하신 대로 양쪽 지지층이 원하는 질문과 답은 또 정해져 있으니까요. 강영호 기자, 회담 의제는 자유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네. 자, 어떤 것들이 주로 논의가 될까요? 네, 앞서 두 차례 실무회담도 진행이 됐었지만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말 그대로 자유의제입니다. 어떤 주제든 나올 수가 있는데 그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거듭 얘기해 왔었던 주제를 배경으로 해서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크게 민생과 특검 그리고 국정기조 이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이 민생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계속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 국민 25만 원 지원 문제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이 보편적 복지라는 차원에서 자칫 이게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든지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거듭 나타냈었기 때문에 사실 이 25만 원 부분은 보편이 아닌 선별로 간다든지 아니면 액수를 다소 낮춘다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좀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민생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또 최근에 가장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협조를 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 역시 이 여야정 그리고 보건 이 4자 협의체를 구성을 제안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민생 부분에서의 좀 협상도 가능하겠지만 다만 이 특검 문제라든지 국정기조 전환에 있어서는 상당히 양측이 이견을 계속 달려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최상병 특검 문제라든지 윤 대통령이 가장 민감해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 역시도 과연 이 부분에서는 좀 양측이 계속해서 이견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국정기조 부분에 있어서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9차례 거부권을 행사를 해왔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과 이런 부분을 좀 요구를 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다소간 계속 평행을 달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만에 이 많은 의제들을 다 이제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표 민주당 입장에서는 처음 만들어지는 자리인 만큼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겠다. 이제 이런 기류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에서 그동안 이 의제 문제를 놓고 의제 설정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 삿바 싸움을 좀 해왔습니다. 양쪽이 생각하는 게 좀 다릅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도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르고요. 그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하고 있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을 과감히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생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고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이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를 얘기했지만 특히 이제 최상병 사건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권이 내세웠던 기조와는 정반대지 않습니까? 국정기조 대전환 차원에서는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간 외쳤던 민생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극단적 이기심이 만들어낸 망국의 정쟁용 회담이었는지를 온 국민이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국회의원 특별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민생이라고 판단되지 않죠. 네, 아마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일정 조율을 하다 보니까 날짜를 마냥 늦출 수가 없어서 가장 빠른 날 오찬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치 않다는 두 분의 뜻을 감안해서 차담으로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담이 여러 가지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는 데는 더욱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일단은 1시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논의가 길어지면 1시간 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회담에 앞서서 양쪽의 굉장한 치열한 의제를 놓고 이제 기싸움을 벌인 것 같습니다. 앞서 강용호 기자가 정리를 해줬지만 민생 현안과 약간 민감한 정치 현안 포함한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민생 현안은 이제 의대 증원 문제가 좀 있고요. 국민연금 개혁안 문제 이제 더 받고 더 내는 그런 안에 대한 여야의 어떤 야당의 협조를 요청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전 국민 25만 원 문제도 여전히 이제 민생 현안으로 좀 다뤄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민감한 정치 현안으로서는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또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 교수님. 네. 자, 이 모든 것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제 대표적인 의제들 한 5-6개를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 중에서 어떤 건 얘기하고 어떤 건 얘기하지 말아야 될까? 아니면 모든 걸 다 얘기해야 될까? 지금 민주당은 다 얘기하겠다는 거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입장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말씀하셨는데 강성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도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꼭 그것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 일단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난 총선 때 이야기했던 민생회복지원금 이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 그런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속도 조절 내지는 아마 톤다운 이런 부분들을 아마 좀 감안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민감한 정치적 현안보다는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국민과 서민들에게 좀 더 이렇게 딱 손에 잡힐 수 있는 성과물에 좀 더 주력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문제는 이 보수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소위 말해서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부분. 왜 부자에게도 25만 원을 줘야 되냐? 이재용 회장에게도 25만 원이 필요하냐?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25만 원을 준다면 그건 충분히 우리가 선별적으로 준다면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혹여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을 꼭 해야 한다라고 하면 수용할 준비는 돼 있어요? 마음의 문은 열려 있어요? 저는 이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문제라기보다 대통령실과 집권당이 이 문제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건 물가가 너무 심각할 정도로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돈을 풀어서 국민에게 회복 지원금을 주게 되는 부분들이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 거의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지금 성장률 1분기 성장률도 잘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거스리면서 표를 통해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대통령실이 접근하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과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안 돼라고 하는 강경 반대 기조였다면 이제는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남은 3년 동안 협치의 대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회 내외에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둘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국회 내 여야 간의 협의가 진행된다면 그 또한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설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주고받는 방식이 협치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실이 원하는 방식에 반드시 풀어야 될 과제들이 있겠죠. 저는 이게 의대 증원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총선 전에는 강경 기조였던 대통령실도 총선이 끝나고 난다는 한 발, 두 발, 세 발씩 계속 물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의협 차원에서는 이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지 않으면 협상에 나설 수 없다고 강경 기조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 민주당에서도 과거 문재인 정부도 그러했고 의대 증원에 관련된 실질적인 방향성들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서 어느 정도 대통령실의 의대 증원 문제에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가의 여부, 여기에 따라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협치의 가능성들이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좀 야당이 좀 협조해줬으면 좋겠다. 정부 정책에, 정부 기조 방향에 좀 도와달라 이런 유였는데 민주당은 그거는 대통령실이 의협이라든지 의사단체들과 풀어야 할 문제지 우리 야당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그 부분은 좀 선을 긋고 있지 않나요? 네, 사실 민주당 자체도 뭐 의대 증원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거듭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오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영수회담을 앞두고서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좀 협조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이 내부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현재 정부가 의료계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 부분인 만큼 어디까지나 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야당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총선 전에 이미 민주당에서 여야정 의료계까지 한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대화가 잘 풀린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실과 야당이 함께할 수 있는 그림이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완곡한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대통령에게 2,000명이라는 숫자는 조금 양보해 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하고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당 대표의 요구, 부탁이죠. 요청을 수용을 해서 2,000명 정도 물러서는 선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면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인가요? 아니면 대통령실은 전혀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시나리오인가요? 그러니까 총선 전만 해도 2,000명이라는 숫자에서 물러나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는데 총선 이후 국민의 민심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 이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너무 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물러설 수 있다는 기조 변화들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총선 이후에 이 의협 차원에서 새롭게 당선인이 선정되고 난 뒤에 선출되고 난 뒤에 단 한 명도 증언할 수 없다. 원점으로 돌리지 않으면 협상에 나설 수가 없다고 강경 기조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걸 만약 야당이 같이 협조해서 전체적인 국민적 총론을 모아주지 않게 되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코너에 몰려서 사실상 그 피해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민주당이 정치적 관점에서 대통령실이 다 모든 것들을 떠밀고 당신들이 초래한 문제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팔짱 끼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정치적 치명상을 정부와 대통령실이 가져갈지 모르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2,000명 고집하지 않고 적정 수준에서 인원을 증가하고 또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소통의 과정들을 가져간다면 할 수 있는, 풀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이런 조정의 과정들을 오늘 좀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대 증원 문제는 의사단체들, 의사들과 이 정부가 퇴로 없이 꽉 막혀 있는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정부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그런 요청을 계기로 한 발 물러서는 약간 이제 탈출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민감한 이슈, 이건 역시 이제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게 공이 넘어가 있는데 최상병 특검 문제거든요. 지금 야당은 다음 달 2일, 5월 2일 날 이 특검 법안을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강경 입장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자, 대통령이 이 최상병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공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가 있으니까 혹시 그 얘기가 나온다면 대통령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이 회담의 어떤 분위기나 여러 가지 결과를 위해서 좋은 걸까? 그렇죠. 뭐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그러니까 뭐 좀 나름대로 새겨 들으려는 자세를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최상병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대통령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대통령이요? 뭐 조심스러운 기대를 합니다. 사실은 뭐 지금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국민의힘 수도권 당선자 위주로 해서 아니 뭐 수도권 당선자뿐만 아닙니다. 뭐 지금 부산의 조영태 당선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이 최상병 특검의 문제는 사실은 진보나 뭐 지금 보수의 이념적 문제가 아니다. 사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지금 고중한 이 국방의 업무를 다 하려고 하다가 불의 사고로 지금 희생당한 이 장병의 이 지금 그 진상 규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정쟁이나 이념적 요소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저는 민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지금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지난 총선 때 상당히 나름대로는 뭐 비슷하게 가던 이 지금 그 이 나름대로 총선의 이 정치적인 지형이 한순간에 이렇게 허물어지고 기울어졌던 부분이 저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면 상당히 만약에 국민의힘이 패임이 아주 결정적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지금 최상위 특검에 대한 국민들이 상당히 바로 좀 하라는 그러한 이 지금 그 이 질책으로 새겨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대통령께서도 지금 고민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5월 1일 날 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만약에 본회의를 소집을 해서 하게 되면 거의 뭐 이 최상위 특검이 법이 본회의 통과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뭐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 또 선택의 기회가 넘어오는 셈이 됩니다만 이 상황에서 지금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어요.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남은 또 며칠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재의결을 했을 경우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낙선자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이 지금 총선에서 나름대로 새겨들은 민심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가결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는 정치적인 기반 자체가 다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수용할 때 이런 민심에 대해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좀 임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민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상병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는 확실히 공격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야당이니까 대통령은 이제 수세적인 입장에 몰려 있는 것이 뭐 정확한 상황 분석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 최상병 특검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좀 두 번째 공수처장 후보자 오동훈 후보자를 지명했거든요.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특검을 받아들인다? 이건 또 행정부 수반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행정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걸 부정해버리고 특검을 수용하게 되는 꼴이니까요. 아마 대통령으로서도 이 문제는 쉽게 이재명 대표의 요구, 특검 수용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 그동안 야당에서 이 최상병 특검을 거듭 요구해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건을 맡고 있는 공수처가 현재 공수처장이 비어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거든요. 하지만 지난 금요일에 이 오동훈 후보자를 이 대통령실에서 지명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5월 달에 오동훈 후보자에 대한 이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이미 오동훈 후보자가 지명이 됐는데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특검을 이렇게 수용을 한다는 거는 사실 공수처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동훈 후보자 지명을 놓고도 이게 특검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오늘 한번 해당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공수처 수사를 좀 지켜보고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뭔가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 이제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면 그건 뭐 대통령으로서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지만 지금 공수처가 핵심 인물들 뭐 예를 들면 이종섭 전 장관이라든지 또 뭐 청와대 인사라든지 또 뭐 사단장, 해병대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아직 소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덜컥 대통령이 특검부터 그만하자 이런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기란 사실 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실과 집권당이 이 문제를 자꾸 회피하려고 들면 드는 순간 뭔가 의혹이 있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뭔가 감추려는 게 있다. 국민들의 의혹과 시선에 더 힘이 실릴 수 있거든요. 대통령실과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일단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뭔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인 것으로 인식되는 국민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갖고 있는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가 이른바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호주 대사 임명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이 짙어졌던 것 아닙니까?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돼야 되고 그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혹시나 의혹을 살 수 있을 법한 내용들이 있다면 이것들은 모두 다 철회하겠다 정도 되는 과감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에 좀 어느 정도의 태도 변화가 있으면서 공수처의 수사가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으니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나서도 미진한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 가서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게 된다면
여당도 나서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설득할 만한 논거가 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이제 세 분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뭐 아주 극단적으로 대립할 수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각각 한 발씩만 물러난다면 전국민 25만 원 지급 문제라든지 최상병 특검 문제에서도 좀 좋은 이 협의의 결과, 조율의 어떤 산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이제 1시간이 막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회담이 끝났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애초 예정됐던 1시간의 차담이 조금 더 길어지는 걸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전국민 25만 원 지급 문제 그리고 최상병 특검 문제에 이어서 또 하나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이제 총리 인선 문제예요. 총선 참패로 한덕수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힌 지 한 20여일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이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단독회담 얘기도 좀 했는데 여러 배석자, 6명의 배석자가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총리 후보와 관련해서 솔직한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말이 많이 새 나올 거 아니에요. 뭐 대통령 어떤 사람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었고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두 분이 있는 자리에서 두 분만 해야지 이게 여러 배석자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만약 단독 회담이 열린다면 아마 그 얘기가 아마 중점적으로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이건 뭐 절대적으로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렇죠. 예, 총리 인준 문제는. 자, 이재명 대표, 이 대표 혹시 머릿속에 좀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시오. 아니면 거꾸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내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 중에 야당이 좀 동의해 줄 만한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용산발 뉴스인데 오늘 아마 지금 그 영수회담에서는 대통령실 쪽에서는 먼저 총리 인선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다. 왜냐하면 민생에 오롯이 집중하기 위해서 이 총리 인선 문제를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지금 용산발로 보도가 됐어요. 취재원이 누굽니까 혹시? 그건 뭐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저도 보고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 보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용산의 입장,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민생 문제에 좀 더 오롯이 집중하겠다는. 총리 인선 문제도 민생 문제인데요. 총리가 없으면은 뭐 국무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민생 정책을 그러니까 국무회에서 의결해 가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거는 뭐 우리 나름대로 이제 분류의 차원에서 이제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일단 만약에 지금 총리 인준 문제가 이야기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이 배석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는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실명을 갖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들이 발생하고 또 이 불필요한 소문들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독대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자연스럽게 총리 인선 문제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먼저 이재명 대표에게 총리를 추천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리 그러니까 지금 그 국회가 총리에 대한 인준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야당으로부터 추천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의미가 엄청 크거든요. 그건 연정이죠, 뭐 연정이잖아요. 거의 뭐 소위 말하는 거국내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두 분의 관계가 신뢰가 회복됐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리고 또 이 정치적으로도 민주당 내의 여러 가지 강성 지지층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와 손잡아야 돼? 윤석열 정부의 실패에 왜 우리가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렇게 책임져야 될 상황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내가 덜컥 누구를 추천했는데 그분이 만약에 제대로 내가 이끌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을 내가 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반대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걸 선뜻 그렇게 제안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내 심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아니면 나름대로 기준을 이야기한다든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러면 좀 더 진전이 돼서 이재명 그러면 그 심중에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는 분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이야기를 하면 물어보면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그 보관을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총리 추천권 자체를 이재명 대표에게 던지기보다는 이제 대통령이 생각하는 총리 후보를 먼저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의 의견을 듣는 형식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강용호 기자, 지금 총리 물망에 올랐던 사람들이 많이 그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나 뭐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 여론이 있었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이래서 안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비토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 차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대통령이 이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후보를 이재명 대표에게 얘기한다면
그 인물은 충분히 야당이 수용 가능한, 그러니까 총리 인준해서 통과를 시켜줄 만한 인물이겠죠. 그러면 야당과도 어느 정도 뭐랄까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어제 휴일이었으니까 충분히 좀 생각하고 오늘 이 회담 자리에 갔을까요? 사실 뭐 총리 인선에 있어서도 야당 협조를 구할 거다라는 전망은 영수회담 이 준비 초반부터 계속 나오긴 했었는데요. 이 다만 야당 쪽, 민주당 쪽 분위기를 취재를 해보면 사실 이 총리 인선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 정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우선순위에선 다소나마 멀어져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현재 뭐 민생 문제라든지 특검 문제, 이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 관련해서 조금 더 요구 사항이 앞서 있고 다소 이 총리 인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앞선 이러한 의제 속에서 뭐 어느 정도 합의가 도출이 될 경우에 뭐 총리 인선까지도 뭐 어느 정도 뭐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뭔가 민생이나 특검 문제에 있어서 협의가 도출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을 건너뛰고 총리 인선에 있어서 뭐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표가 뭔가 좀 어느 정도 협의를 본다는 건 다소나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오히려 순서가 거꾸로 오늘 회담이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다음번 또 다른 2차, 3차 회담으로 가는 좋은 계기가 된다면 이 회담이 끝난 뒤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총리 후보자는 이재명 대표가 이 비토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회담 분위기가 좋다면. 만약에 오늘 회담 분위기가 굉장히 나쁘다면 아무리 야당이 좋아할 만한 사람을 후보로 지명해도 야당에선 비토할 것 같기도 하고. 역대 임기 중반에 이제 총리를 새롭게 지명하게 되면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야당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총리 지명한 사람은 묻지마로 낙마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일단 한번 낙마를 시켜놓고 여러 차례 계속 낙마를 하게 되면 야당도 부담이기 때문에 2번, 한 3번 정도 힘을 다 빼놓고 인준 동의를 해줄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될 텐데 오늘 회담이 좀 잘 정리가 돼서 서로 간의 신뢰관계가 쌓이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첫 번째부터 낙마하게 되는 힘자랑 필요 없이 그래도 좀 일을 할 수 있는 국면에서 이 정도 인사면 함께 협력할 수 있다 정도의 신호를 나눌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있는 회담에서 사람 중심으로 누군가 얘기를 거론하게 되는 게 대통령실도 부담이고 야당 입장에서도 어떠한 이 여야 간의 영수회담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득이 없다고 판단될 거거든요. 22대 국회에 들어서 새롭게 진행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도 좀 남아있고 차기 총리에 관한 얘기는 오늘 의제에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가 가장 뜨거운 이제 이슈가 될 텐데 바로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입니다. 사실 정치권 여의도 안팎에서 또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는 아예 입 밖에 꺼내기도 어려운 아주 굉장한 예민한 문제로 받아들여져서 그 누구도 이제 얘기를 잘 못했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까지도 대통령에게 얘기를 할까? 그럴 경우에 회담 분위기가 갑자기 싹 얼어붙을까? 대통령은 결단을 내릴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정치평론가들이나 이제 또 호사가들 입에 자꾸 오르냅니다. 솔직히 마음속으로 솔직히 우리 김채고 의원 마음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는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죠. 저는 최상병 특검 문제는 꺼내고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꺼내서 사법적인 문제로 대통령실을 올가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대 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를 갖고 또다시 받아치는 형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은 그 얘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하고 있는 그룹에서는 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냐라는 방식으로 전국이 경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를 꺼내지 않고 지난날 있었던 명품백 사건 이후로 불거졌던 사후 대응 과정들이 좀 미숙했다는 평가들이 꽤나 많지 않습니까?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다라고 평가되는 분들도 많고요. 여기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좀 꺼내면서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사과와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이런 방식으로 좀 풀어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공간들을 열어놓고 얘기를 꺼내게 된다면 중간에 좀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은 그러니까 특검이 아닌 어떤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해달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요청이 온다면 그거를 수용할 자세는 돼 있어요? 준비는 돼 있어요? 뭐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만은 지난 총선 전에 이 KBS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아주 짧게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그거로 국민들께서는 충분하다고 평가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얼마 전에도 루마니아 대통령이 와서 이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영부인 간의 이 만남이 비공개로 이제 결정되면서 사실 김건희 여사가 어떤 행보를 펼쳐야 될지 모든 게 다 미지수로 가려져 있습니다. 이 상태로 남은 3년을 이끌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뭔가 좀 매듭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그럼 국민 앞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되는 부분들과 그 다음 이제 국민들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뭔가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에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좀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가 짚으면서 뭔가 대통령실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아마 오늘 그래도 좀 유의미한 회담의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대놓고 김건희 여사 특검 이렇게 몰아세우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경색될 가능성이 크죠. 이거는 김병민 우리 최고의 생각이에요? 용산의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저는 용산이랑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를 꺼내더라도 사과와 재발 방지 정도 차원이라면 대통령실이 얼마든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정도의 수준에서면 그래도 뭔가 좋습니다. 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 정도 수준에서는 얘기를 꺼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얘기 자체를 꺼내는 게 회담에 찬물을 끼얹는 거기 때문에 아예 안 꺼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전략적 판단을 하신다면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부분은 이번 회담에서는 아예 거론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도 일단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에서 공약했던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부분에 오롯이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그러니까 심기 내내지는 또 여건의 강력한 일종의 뭐랄까 정치적인 내관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지금 조국혁신단을 비롯해서 뭐 지금 사실은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만들겠다고 지금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은 천천히 어차피 또다시 불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이 영수회담에서 급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나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최상병 특검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최상병 특검은 아직까지 법으로 지금 통과가 안 된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서 지금 이제 본회의 이제 직회부돼서 지금 5월 6일 날 이제 표결을 할지 안 할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할 수 있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이 지금 외압의 근원이 뭐 대통령실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상당히 정치 부담이 크다고는 하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보다는 그래도 정치적 부담이 덜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좀 활용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아마 차차기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특히 이번 회담이 일회성 단판으로 끝나는 게 아닐 걸로 민주당은 생각하고 있을 거거든요. 어차피 민주당 입장에서는 회담의 정례화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향후 22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고 전국 현안이 다시 되었을 때 그때 이야기도 늦지 않다.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 교수의 지금 전망 또는 예측대로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를 오늘 회담에서 거론하지 않는다면 회담 분위기는 한 절반 정도는 이미 이제 좋은 무드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는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를 안 꺼냈다면 아마 비공개담에서 꺼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언급을 했을 거라면 모두 발언에서 꺼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지지층들이 왜 가서 그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부담일 거고 현실적으로 가서 성과를 얻어내고 이재명 대표가 풀어가야 될 야당 대표로서의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안 꺼내는 게 마땅하죠. 그래서 모두 발언에 이 문제가 나오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들어보면은 사안 민생 현안도 마찬가지고 이제 특검 문제들도 마찬가지인데 양측이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예민한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건 받고 요건 주고 뭐 이렇게 약간 한 발씩 서로 물러난다면은 또 의외로 좋은 결과물을 좀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 회담이 끝난 뒤에 뭐 공동 합의문 형식의 발표는 없는 거죠? 각각 이제 브리핑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각각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통상하는 이렇게 회담 이후에 이루어지는 합의문에 따른 공동 합의문은 예정되어 있는 게 없고요. 회담이 끝나고 나면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각각 브리핑을 통해서 이 회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과거 이제 앞서 역대 영수회담 사례를 쭉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뭐 좋은 결과물을 낸 적이 뭐 한 차례 빼고는 없는데 대부분 각각 돌아가서 뭐 나는 이런 얘기를 주로 했고 저쪽은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도저히 생각이 안 맞아서 못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전국이 더 얼어붙었거든요. 혹시 그런 가능성도 민주당 내에서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뭐 사실이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의제 자체가 너무 다양하고 각 의제가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지금 양측이 첨예한 대립을 그동안 겪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회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끝나고 이 결과를 발표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좀 이렇게 각자 유리하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예. 보면은 사실 이게 기존에 뭔가 더 협치를 바라면서 진행하는 영수회담이지만 사실 이번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오히려 이 부분에서 더 전국이 얼어붙을 수가 있고요. 이게 차후 22대 국회 새롭게 원 구성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뭐 더 전국을 어둡게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입니다. 이제 회담이 조금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끝났고 각자 돌아가서 브리핑을 했는데 서로 하는 말이 달라가지고 이제 진위 공방, 사실 공방 단계로 접어들어서 더 양측이 이제 얼굴을 붉히면서 저쪽이 거짓말했다, 뭐 이쪽이 거짓말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까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1주 전인가요? 한 2주 전에 이제 보수 언론 칼럼을 잠깐 봤는데 최상병 특검이든 김건희 여사 특검이든 대통령이 못 받을 이유가 없다. 까놓고 보면은 최상병 특검의 어떤 최상병 그런 순직에 대해서 사단장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동의하지 않는 국민도 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도 그동안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여러 관련자들의 어떤 법원 판결을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대단한 어떤 스캔들이나 부정 의혹이 있는 게 아니니까 대통령이 이 두 특검을 못 받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제 이게 그 보수 언론 칼럼에 이제 실렸던 주 내용입니다. 혹시 대통령이 정말 전향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그런 민감한 특검 문제를 전향적으로 그래 다 수용할게 이렇게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태도의 변화를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동안 대통령실이 워낙 강경하다 보니까 여당이 국민의힘을 용산 출장소라는 명칭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예. 비판하면서. 그럼 대통령실의 강경한 기조 때문에 여당에서 운신의 폭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특검 문제만 하더라도 강경하게 여당에서 반대하는 이유들이 있을 텐데 예. 지금 이 최상병 관련된 특검 관련해서는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수도권 중심의 의원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오늘 영수회담 자리에 여당 대표가 참석을 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 여당 대표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논의해야 될 여당의 몫을 좀 대통령이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 올 수 있는 공간들을 열어놓고 이걸 합의를 통해서 정리가 되고 난 다음 이걸 무조건 거부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어느 정도 좀 진일보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무조건 이건 법과 원칙에 따라 맞지 않아라고 이렇게 반대하는 상황들을 좀 넘어설 수 있는 유연한 변화들이 오늘 일정 부분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대통령과 회담을 시작한 지가 이제 벌써 1시간 20분이 다 됩니다. 초반에 이제 두 분이 만나던 모습, 또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는 모습까지 영상으로는 좀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포괄적으로 엠바고가 걸려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좀 엠바고가 풀리면은 저희들도 좀 소상히 얘기를 좀 나눌 텐데 어쨌든 1시간 20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을지 굉장히 좀 궁금한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얘기, 궁금증이에요, 저 교수님. 이왕 오랜만에 야당 대표 통 크게 용산 대통령실로 불렀으면 밥이라도 한 끼 같이 하면서 좀 더 화기애애하게 밥 먹고 또 차 마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얼추 한 2시간에서 한 3, 4시간 정도는 이제 두 분이 대화를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어쨌든 회담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차담회 형식으로 했다고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설명하긴 했습니다만은 무슨 커피도 아메리카노 대자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1시간 20분 정도 두 분이 대화하려면 목도 탈 텐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찬 형식이면 어땠을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역대 영수회담 같은 경우는 오찬이나 만찬을 겸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분이 사실 이렇게 밥을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이 돈독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상당히 서먹하고 처음부터 돈독해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허리를 불러서 지금 식사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차담이라는 형식을 아마 취했겠죠. 그러나 지금 내거는 명분은 어제에 오롯이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차를 마신다고 하지만 저는 오늘 이런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 2시부터 지금 이제 회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23개월 만에 만나기 때문에 얼마나 할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그죠? 이거 하나하나씩 제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4시간, 5시간도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4시간 지나면 오후 6시잖아요. 그러면 그럼 우리 밥 먹고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사실 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이 정치의 역동성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상당히 외국 사람들이 중요할 정도인데 예. 저는 이런 역동성이 이런 장면에서도 한번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래서 그러니까 뭐 이 대표 오늘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가 좀 뭐 드릴 말씀도 오늘 많이 들었는데 이제 내가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뭐 저 식사 좀 하고 가시는 게 예. 하는 것도 어떻겠습니까라는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진짜 적석에서 만찬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할 만한 성과까지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만 과연 또 뭐 좀 뭐 이 대표나 또 윤 대통령 입장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이 공식 일정들이 있다고 예. 한다면 그런 걸림돌은 있겠습니다만 결국 두 분의 의지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합니다. 이건 처음 들어보는 시나리오인데 지금 많은 평지병 노래다. 그러니까 지금 2시부터 시작된 차담회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 계속 흘러 가가지고 4시간, 5시간 지난 뒤에 그러니까 저녁 6시, 7시쯤에 우리 오신 김에 저녁도 같이 합시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약주도 한 잔, 예, 고량주는 안 됩니다. 예, 약주도 한 잔 이제 곁들여서 두 분이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갈 수도 있다.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요? 그러면 그거야말로 이제 우리 국민이 가장 기대하는,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가게 되면 거기에 맞는 회담의 성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 회담의 성과물을 처음 만나서 의제 조율 없이 차담회를 거치고 다양한 의제를 놓고 얘기하면서 한 번에 그 성과물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 보거든요. 예. 저녁까지 가서 밥까지 먹고 특별한 성과물들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래서 어려운 예. 일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말씀 주셨던 것은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함께 만나서 긴 시간을 국민의 상상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좀 진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차 교수님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갖고 있을 겁니다. 애당초에는 1시간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그 시간은 훌쩍 넘어섰잖아요. 예. 단순하게 1시간, 1시간 반이 아니라 조금 더 긴 시간 진지하게 이 차담회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물을 단 하나라도 좀 끌어낼 수 있다면 예. 밥은 그 다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올 거니까 첫 번째 성과물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의대 증원 문제를 가지고 예. 여기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성과물을 꼭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회담 시간이 1시간 20분을 지나갔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어떤 얘기들이 회담에서 나올까 이런 대화를 지금 이제 얘기를 이제 충분히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까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있었는데 시간상 이제 할 얘기는 다 했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담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전국에 어떻게 갈까 그 이제 시나리오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온 국민이 바라는 거, 여야 모두 또 대통령실 바라는 것도 회담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잘 끝나서 좀 여야 정치가 좀 협치가 복원이 되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정치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이런 전국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이렇게 될 가능성보다는 사실 회담이 역대 영수회담처럼 별 성과 없이 끝났을 경우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더더욱 이 갈등과 뭐랄까 대립이 심화되는 그런 부분 시나리오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의 예견입니다. 자, 이 민주당 쪽에서는 솔직히 어느 쪽을 조금 더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제 대통령실이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인정해 주면서 야당도 뭐 동의해 줄 거 또 협치해 줄 거나 해주면서 이렇게 가는 분위기가 훨씬 더 뭐 이성적으로는 좋긴 합니다만은 또 대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경 목소리는 계속 있거든요. 박성준 우리 지금 이제 참여하고 있는 박성준 대변인도 뭐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다 가감없이 얘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뭐 대립도 불사하겠다 이런 의미가 숨어 있거든요. 네, 사실 오늘 이 영수회담에 앞서서 이 오전 11시에 그 원래 이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예. 당초 5월이 임시회 일정을 놓고 앞서도 우리 민주당이 단독으로 5월 임시회 소집을 하면서 여야 대립이 앞서 좀 격화가 된 바 있었는데요. 사실 그 회동 자체가 지금 영수회담의 결과를 보고 다시 좀 논의를 하자고 해서 회동 자체가 좀 미뤄졌거든요. 그만큼 영수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빠르게는 5월 임시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2대 원 전반에 있어서 사실 이
향후 전국을 좀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민주당 좀 인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사실 뭐 민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대통령실과 무조건 싸워야 한다 이런 입장이라기보다는 사실 실무 협상 과정에서도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이 민주당 또는 야권이 원하는 명확한 대답을 내놓는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협치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측이 어느 정도 좀 협의 가능성이 있다면 마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비관적으로 22대 원 좀 돌아가는 게 있어서 비관적으로 간다기보다는 실제 협치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좀 그런 희망적인 좀 예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제 회담 결과가 좋지 못하고 이제 강대강으로 다시 부딪히는 전국이 된다면 뭐 야당으로서는 뭐 지금 뭐 176석을 갖고 있는 그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부터 시작해서 22대 원구성에서 지금 여당에게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이런 뭐 당연히 그런 수순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뭐 회담의 결과물이 없다. 소위 말하는 노딜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향후 남은 3년의 임기를 제대로 그러니까 끌고 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압도적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과 야권과의 협조가 없이는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정권의 입장에서 상당한 레임덕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반대로 뭐 이재명 대표도 그러면 정치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결국 그 가서 사진 한 장 찍어주고 당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당장 야권 일각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본인 입장에서는 좀 더 강력한 대여 투쟁의 모드로 몰고 갈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그 야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에 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식으로든 뭐 이거 스몰 딜이라도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데 저는 하나의 스몰 딜이라는 것 자체가 향후 계속적인 이렇게 만남이 이렇게 약속하는 그 정도의 신뢰 회복만 된다 하더라도 저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것이 아닐까. 예를 들면 아마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여야정이 다 함께 모이는 그래서 국정 현안을 그러니까 사안별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아마 이 협의체를 아마 선호를 할 것 같고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여야정 협의체 같은 경우에 잘못 들어갈 경우에는 책임을 또 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아마 정례적인 영수회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두 분 모두 나름대로 수고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양쪽 모두 이번 회담이 뭐 빈손회담 내지는 이제 뭐 노딜 회담으로 끝이 났을 경우에 입는 정치적 타격은 상당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좋은 결과물을 내는 게 양쪽 모두에게 유리하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게 당이론적으로 뭐 슈드나 쉘이 되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좀 뭐 온 국민이 다 예상하고 또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어느 수준까지를 윈윈으로 볼 거냐, 어느 수준이 되면은 이쪽이 당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선이 가장 양측 모두 소위 말해서 윈윈하는 회담 결과가 될 것인가. 예를 들면 25만 원 문제, 또 최상병 특검 문제,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 아까 이제 얘기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윈윈할 수 있는 그 접점선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야당이든 대통령실이든 한 발 물러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결과물이거든요. 하나하나 좀 들어가겠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은 양쪽이 윈윈할 수 있는 수준이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대통령실이 한 발 좀 물러서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 편성권자가 대통령, 정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만 여기에 대한 지원 금액이라든지 그 지원에 대한 받게 되는 대상자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협의체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좀 공간들을 열어두게 되면은 대통령실도 국회로 공을 좀 넘기면서 야당의 체면을 살려주게 되는 상태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조정은 가능할 겁니다. 동의하세요? 혹시 뭐 우리 강영호 기자 이제 민주당 출입 기자니까 동의해요? 이 정도 수준이면 민주당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뭐 당내에서 좀 더 논의는 필요해 보이겠지만 사실 뭐 이재명 대표 역시도 이번 회담을 임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뭐 이렇게 야당과의 그러니까 대통령실과의 뭐 대립을 꼭 이어간다는 차원이 아니고 어느 정도 협치 부분에 있어서 또 민의가 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아니 저도 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민생회복 지원이 필요하다. 그 대신
지금 전체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 재정의 문제, 물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규모를 좀 축소하자. 예를 들면 차상위 계층까지로 하되 대신 민주당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이 지난 코로나 때 대출받았던 이 이자 지원금, 이자에 대한 지원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을 좀 더 풀어서 넉넉하게 풀어서 민주당 입장을 배려하는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사실 뭐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각각의 논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물러나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의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 최상병 특검 문제는 양쪽이 윈윈할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죠? 저는 아까 김병민 최고가 말씀하셨지만 저는 만약에 대통령께서 최상병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나도 뭐 거기에 대해서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특검 자체에 대해서 이왕 지금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공수처장이 새로 임명될 거기 때문에 그래놓고 만약에 그 나온 결과에 대해서 야당이 만약에 이 동의를 못해서 그때 만약에 특검법을 추진한다면 그때는 내가 받아줄게 라는 식으로 만약에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게 되면 야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공수 결과를 지켜보고 난 뒤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올 때는 나도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아마 저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그러니까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수처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본 뒤 특검 여부를 결정하자. 그러니까 공수처가 미진하다는 경우에 나는 받을 수 있다. 대통령이 이제 그런 말을 할 경우에. 자, 민주당 내에서는 이 정도면 받아들일 만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지난주 오동훈 그 후보자 지명이 발표가 되고 나서 뭐 민주당뿐 아니라 조국혁신당 등의 범야권이 오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검증을 하겠다고 해서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공수처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는데 그 상황에서 만약 이렇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특검을 밀어붙이기는 어느 정도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공수처 수사를 지켜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로 특검을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다면은 민주당도 마냥 이 부분에 있어서 밀어붙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은 조금 어려운 계층 위주로 하는 걸로 이제 타협점을 찾고 최상병 특검은 공수처 수사를 일단 지켜본 뒤에 미진할 경우에 특검을 수용한다는 쪽으로 양쪽이 또 한 발씩 물러나고 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고 김건희 여사 특검은 이재명 대표가 아예 얘기를 안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결정을 하거나 자, 요런 부분들만 좀 잘 얘기가 된다면 이제 좀 풀려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 워낙 이제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외에도 사실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 뭐 양곡관리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법안들을 굉장히 막 산더미처럼 올려놓고 있거든요. 강행 처리하려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통령이 솔직하게 그건 조금 우리 시간을 갖고 합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재명 대표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뭐 지렛대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히 또 신중하게 검토해야겠다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일 하등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결과를 통해서 일단은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 목소리들이 불거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다음은 대통령실과 정부가 하나씩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변화들을 끌어가야 되거든요. 그 변화들을 새롭게 만들어낼 기회도 주지 않고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힘의 논리로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압박하듯이 밀어붙이기로 쭉 끌고 가게 된다면 민심이 다시 언제 어느 방향으로 요동칠지 모르는 일입니다. 분명한 건 지난 4년의 선거 기간 동안 민주당에게 모든 의석을 몰아줬던 2020년 총선 그리고 바로 2년 전에 대통령을 탄생시키면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또 힘을 몰아줬던 국민의 민심이 정말 급격하게 요동친다는 거거든요. 다음번 대통령 선거까지 3년 정도가 남았는데 2년 뒤에 있는 지방선거까지 여기에 대한 정치 권력의 오만함을 보이게 되는 정치 권력에 또 국민은 한 번에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던 법안들을 다시 다 올려서 다시 한번 다시 추진하겠다. 뭐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그렇고 방송사법, 뭐 방금 얘기한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정부나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곤혹스러운 법안들이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부분을 다 지금 재추진해서 그러니까 원래 자신들이 추진했던 원안대로 100% 그대로 다 통과시키려는 마음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해요. 오늘 회담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물론 있죠.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난 그러니까 이 지금 바로 그 지금 윤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직후에 사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여당이 용산 출장소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여야의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여당의 목소리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야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신들이 최고치로 내온 목표치를 법안에도 명시를 하고 나름대로 협상 과정에서는 소위 말하는 독소조항이라든지 강경한 부분들을 조금은 톤다운 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놨었는데 그런 여지를 협상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여당이 무조건 용산 이야기만 듣고 무조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밀어붙였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진짜 이번에 그럼 새로 구성되는 이 여당의 원내 대표진들에게 당신들이 정치적 자율성을 갖고 이 문제를 타협을 한번 해봐라.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야기했던 독소조항이라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아마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뭔가 이 좀 타협을 통한 이 차선책들을 만들어내는 모습도 저는 뭐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치라는 것이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이제 살아 움직이고 있는 생물이고 또 정치란 것은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고들 많이 합니다. 양쪽이 못 물러날 이유도 없고, 그렇죠? 양쪽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대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특본 여기서 마치고 뉴스파이터에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